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1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50원 하락해서 15,5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4.01% 하락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크게 하락을 해서 계속해서 장 끝까지 하락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의 거래량은 평소와 유사하게 크게 많이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15,600원으로 50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 거래량은 310만 주 정도 전일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일과 오늘 이틀 연속 이제 1,050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상승하였던 그 상승분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하락을 시켰고요. 16,000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던 그런 주가의 흐름을 조금은 이제 이탈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별 차트를 보시면 17,400원에 대한 저항을 맞고 주가가 좀 저항을 맞았고요. 여기서 60일선을 따라서 지금 주가가 횡보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일선, 60일선, 21선이 모두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서 별다른 이제 상승세가 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쌍바닥 정도의 그런 위치를 또 다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추후에 내일 그리고 이번 주의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올려서 쌍바닥에 대한 그런 W자를 그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운구름은 이제 점점 횡보를 하면서 채워가는 그림이고요. 여기서 음운구름을 벗어났을 때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이 될수록 이제 배당주에 대한 그런 매수가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배당주에 대한 그런 배당락은 12월 27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 폐장일이기 때문에 12월 30일은 휴장일이고요. 12월 29일까지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뭔가 오늘 하락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승한 거에 대해서 하락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금방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지금 이 하락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월봉은 계속해서 이제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증시 전체에 대한 하락으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는 느낌이라면 내년에 있을 그런 이제 증시에 대한 반등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좋은 소식들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원전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4%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28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9만 주, 거의 5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3일 연속 매도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2만 7천 주가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JP 모간이 또 매도를 했고요. 특히 JP 모간이 계속해서 최근에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매도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또 뭔가 공매도를 이용한 거래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JP 모간이 매도를 할 때는 또 주가가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또 이 매도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JP모간에 대한 매도 패턴이 장 초반에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자체도 장 초반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 JP모간의 매수와 매도가 이어지는 그 흐름이 이루어질 때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최근에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흐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최근에 거래량이 없는 이 흐름에서 JP모간과 공매도와
이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주가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P모간이 추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계속해서 보면은 기관 투자자 중에 금융투자 12만 주 매도했고요.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투자자가 6만 5천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 좀 매도를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최근에 이제 매수세를 이어가다가 이틀 연속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 크게 뭐 우리가 이 주가에 대해서 우려할 만큼의 그런 매도 세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0.33%를 하락했고요. 증시 자체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상승을 이어가다가 보합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니케이도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다우 나스닥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또다시 좀 하락을 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FOMC에 대한 그런 강경 발언, 네,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해서 좀 확전이 될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이 영향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벤트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된다면 분명히 좋은 소식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연말은 배당주, 안전한 배당주 위주로 지금 수급이 좀 쏠린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배당락 이후에 진짜의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횡보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증시에 대한 흐름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61선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전날도 아슬아슬하게 이제 반등을 시켜서 올려놨는데, 오늘도 이제 약 하락을 하면서 61선에 더 근접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대비해서는 코스피에 대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상승분에 대해서 거의 절반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2350선까지 지금 주가가 좀 밀렸는데, 추후에 반등을 할 때 61선을 지키면서 반등을 해주는지, 그리고 이러한 추세 자체를 유지를 해주면서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지켜준다면 2300선 이 정도가 딱 지지 라인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또 반등 라인이 요런 상단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서서히 횡보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 횡보 라인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수급은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은 보합이었지만 계속해서 최근에 횡보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자체가 시원하게 좀 올라가 주지 못하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서 750선을 돌파해서 이 장기 평선 돌파해서 800선까지 치고 나가 주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라든지 이런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추세 자체가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려면 전환에 대한 신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은 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량주 위주로의 그런 반등세가 조금은 멈춰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환율 자체도 지금 1302원, 8원 정도 내려서 진행이 되었지만 환율에 대한 그런 추세도 어느 정도 박스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박스권 이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200원 후반대에서 1300원 초반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흐름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선물 지수는 미국 증시 거의 보합 진행 중이고요. 유럽 증시는 0.3%, 한 0.5% 정도 상승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장이 이제 마무리할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를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가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주후에 반등세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계속 그런 불확실성을 주는 그런 이벤트들이 해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5% 정도로 어제보다 0.1% 정도 상승해서 진행 중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와 이제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이 갈수록 아직까지는 이런 지표들이 안정화가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방향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이벤트들이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냐에 따라서 이런 글로벌 증시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방향도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증시 전체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밑에 하방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다. 네, 그런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꾸준히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 밴드 매수를 한다면 추가적인 그런 상승 추세가 왔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요. 종목으로 네, 또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이제 뭐 크게 변화가 없죠. 1400만 주 중반대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145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1거래량이 24만 주. 네. 그래서 적은 거래량 대비해서는 사실 적은 공매도 거래량은 아닙니다. 근데 뭐 여전히 이 공매도 거래와 이 1공매도 거래량은 잔고는 뭐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 수량이 이제 1450만 주 정도고 뭐 큰 변화 없죠. 1400만 주대로 진행된 게 이제 11월 말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추가적인 뭐 변화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429만 주에서 11월 23일, 12월 25일, 뭐 1450만 주, 뭐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3일 연속 조금 감소를 하고 있지만 뭐 큰 의미 있는 수치는 없었고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원 중에 JP모건과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 거래, 그 다음에 뭐 주가 이런 것들이 조금 연관이 있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JP모건에 대한 이런 수급 자체가 최근에 장 초반이라든지 장 후반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몰리면서 주가의 초반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뭐 JP모건이 티가 안 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진행이 된다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15,500원으로 네, 마무리를 했지만 추후에 또 어떤 흐름을 보는지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본다면 대차장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환은 대차장고는 오히려 상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4만 9천 주로 네, 조금 더 많았죠. 5만 주 정도 많아서 오히려 조금 더 상환이 되었고요. 2,950만 주로 네, 대차장고는 조금 더 줄었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추적 물량은 49만 주 매도해서 69만 주로 조금 더 증가해서 매도가 되었고요. 11.39%로 네, 보유율은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11% 중후반대에서 조금 이제 11% 초반대로 네, 보유율이 조금 감소하는 느낌인데 이 추후의 흐름을 더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은 대부분 지금 JP모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는 네, 추후에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종목 뭐 이런 수급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3천억 원 폴란드 패전 에너지와 플랜트 발주가 임박을 했다. 그래서 두산이 촉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폴란드 패전 에너지와 플랜트 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억 GOT 2,950억 원, 약 3천억 원이죠. 그래서 이상의 가치가 있는 WT 운명이 결정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가 확정이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폴란드 패전 에너지와 플랜트는 이전에도 수주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00억대였는지 2,000억대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폴란드 패전 에너지와 플랜트를 지금 처음 수주하는 건 아니고요. 이전에도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2,950억 원의 가치를 가지는 그런 플랜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원전, 민간 원전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인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산 수주도 그렇고 플랜트 수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쪽이 좀 많이 따내는 느낌인데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기술력에 많은 신뢰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력을 추가적으로 좀 더 입증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패전 에너지와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한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믿고 납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억이면 적은 매출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기대가 되고 이 패전 에너지와 플랜트 이런 거에 대해서 추후에 그런 친환경 에너지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에서 네, 열을 공급을 하고 이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그런 공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이 또 수주를 한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원전의 국영기업과 기본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고요. 10월 30일 정도에 10월 달 말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계약 체결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비해서 제조 기술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진행했던 한미 원전 협력과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런 한전과 한국 수력 원자력 이 두 군데를 방문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원전 수주는 이 웨스팅하우스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수주를 해서 그렇게 이제 시공 자체는 이 한전과 그 다음에 한국수력 원자력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좀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하청업체 취급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독자적인 경쟁력을 원해서 네 그게 뭔가 만약에 이제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한수원이 소송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좋게 풀어나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폴란드에 대한 원전 건설이 지금 뭐 독일에 대한 그런 반대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렇게 폴란드 국영기업과 미국이 이제 계약을 했다면 이 민간 원전도 내용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네, 수주 소식이 확실한 계약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식을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ESS, 네,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한 부활을 좀 예고를 하고 원전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전 정부부터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이 글로벌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재생에너지 이 증가 비율과 증가 추세가 상당히 이제 가파른데요. 재생에너지가 이제 당연히 말로만 들으면 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다, 풍력 에너지를 이용한다,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뭐 환경 정말 친환경적인 그런 불순물 하나 없이 뭐 탄소 그런 이 배기가스가 하나 없이 정말 좋은 에너지원으로 꼽힐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태양광 에너지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풍력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지방, 우리나라의 그런 지방 쪽에 많이 위치를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수도권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전선, 네, 전선 배선이 상당히 이제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수도권으로 이 전력을 땡겨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생산하는 네, 신재생 에너지를 바로바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안 됩니다. 그 저장할 수 있는 이 수단이 ESS라고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이 ESS가 없으면 왜 안 되느냐? 분명히 이제 태양광 에너지의 입장에서도 일조량이 있고요. 네, 겨울과 여름에 뭐 봄, 요런 계절 따라서 그런 수급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도 계절풍, 그죠?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북풍이 불고 여름에는 남동풍이 부는 네, 그런 바람 방향도 있고요. 그러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도 계절,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100%뭐 여유 있게 설계를 할 수는 없고요. 분명히 이제 이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계절이 있을 거고 적게 발생하는 시간대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이 문제는 이제 적게 발생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많이 초과되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도 이 에너지가 온전히 저장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저장이 되지 않고요. 이 에너지는 이제 버려야 되는 에너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마냥 생산을 해버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이 강제적으로 중단시키는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지금 ESS라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를 좀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대대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2036년까지 총 45조 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이 ESS에 대한 투자, 네, 요런 추가적인 2차 시공까지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신재생에너지도 그냥 풍력에너지, 바람개비 꽂고 태양광 패널 이 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어지는 ESS라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와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혹은 도시로 이어지는 그런 전선이 이어져야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신재생에너지가 나쁜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ESS에 대한 투자,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ESS에 대해서 이미 미국과 그런 호주에 대해서 두산 그리드텍이죠. 거기서 납품을 진행을 한 이력이 있고요. 태양광 발전과 같이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사업 영향이 많이 뛰어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와 그 다음에 원전 에너지, 뭐 석탄 에너지, 뭐 풍력 에너지, 이 수력 에너지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재다능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주가는 사실 실망스럽긴 하죠. 근데 뭐 16,000원에서 15,000원 됐다라고 해서 뭐 크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주가가 2만 원대로 진입을 하느냐, 그리고 2만 원대에서 3만 원으로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박스권 이 안에서 횡보를 하는 이 주가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루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가가 뭐 15,000원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16,000원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크게 변화 없이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루하지만 추후에 있을 그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명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좋지 않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상당히 이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보답은 기업에 대한 잠재력과 그다음에 이 주가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간다리 분석은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꾸준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내일 또 시장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